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KT를 이끌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 모집을 앞두고 김성태 전 의원 등 34명이 대거 등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본사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경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이 앞다퉈 가상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는 등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중심의 자동차 전환을 선언한 현대자동차가 현대페이를 출시하고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해부터 두 차례나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었는데 KT 대표이사 후보 선정 논란이 이제 어제로 후보 접수를 마무리가 하면서 일단 일단락은 됐습니다. 자, 예상을 했던 대로 사회이사 후보군에 정치인을 포함해서 대기업의 임원들이 대거 이제 출동을 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마감된 KT 대표이사 후보 공모 접수엔 외부 인사 지원자 18명을 포함한 KT 현직 부사장급 이상 인물 총 34명이 나왔습니다. 외부 인사로는 자유한국당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은희, 김성태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들 외에도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 과거 여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사장급 인물은 구 대표 외에 윤경림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 박종욱 경영기획 부문장 등이 있습니다. 당초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단독 추대했는데요. 하지만 구 대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요청하는 소유 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공개경쟁 의사를 밝혔고 이사회는 경선 과정을 거쳐 다시 구 대표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KT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은 경선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권 정치인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에 지난 9일 KT 이사회는 모든 절차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구현모 현 지금 대표이사의 연임은 좀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국민연금과 정치권에서 현재 지금 이렇게 원서를 낸 인사들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IT 통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KT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성이 있다 해도 KT의 체질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꾸고 임기 마지막 해에 역대급 실적을 낸 구 대표의 연임을 막고 내세우기엔 다들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또 지원자 대다수가 60세 이상으로 첨단 분야를 담당하는 기업의 수장이 되기엔 만 59세인 구 대표보다 나이가 많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현재 KT는 재계 서열 22위에 계열사 51개, 임직원 2만 1,700명을 거느린 회사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25조 6,500억 원, 영업이익 1조 6,9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민영화로 소유 분산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가 돼 매번 정권이 바뀐 뒤 대표 연임 국면에서 지금과 비슷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 안팎에선 이번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소유 분산기업의 불투명한 인선에 종지부를 짓고 객관적인 지배구조 강화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KT 대표이사 후보 경선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는 인선 자문단을 꾸려 서류 심사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이들 34명의 지원자 중 면접 심사 대상자들을 추려내 대표 후보 심사위에 올릴 계획인데요. 이후 대표 후보 심사위원회가 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대표 후보자는 이사회 최종 확정과 다음 달 말 열리는 KT 정기주총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를 열고 본사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경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자, 김 기자, 본사 이전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본사 이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으면 본사 이전이 확정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비상무이사 1인, 사회이사 7인 등 12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앞서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주소지 이전 건의 주총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사들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후 같은 날 다시 이사회를 열어 주총 상정을 확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날 사회이사의 다수가 본사의 포항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반대 의사를 밝힌 사회이사 중 일부가 20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대 입장을 밝힌 이사들은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그룹이 지주사를 서울이 아닌 포항으로 옮길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와 해당 지역사회의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이후 이사회와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도 포항에 두기로 포항시와 합의했습니다. 현재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은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뿐만 아니라 지주사 인력과 조직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 여론의 돈잔치 비판에 은행권이 지난주에 부랴부랴 사회공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원 규모 부풀리기 논란이 커지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김 기자, 이제는 앞다퉈서 가상금리를 줄이고 우대금리를 늘리자 이러면서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는데요. 세부 상품별로는 KB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 전세자금 대출, KB전세금 안심대출, KB플러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낮게 낮췄고 올해 1월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각각 최대 1.05포인트, 1.30포인트 인하했다며 고금리로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서 불과 3개월 사이 세 번째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제야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 은행도 이런 기조에 맞춰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당장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금리를 최대 0.70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모두 4%대로 내려왔는데요.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최대 한도도 각 기존 2억 5천만 원, 2억 원에서 3억 원,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고 금융 혜택을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는 늘렸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은행들이 이제 이런 여론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만 해도 사회공헌만 외쳐댔었는데 지난주와도 뭐 분위기가 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15일 비상회의를 열고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출연하는 재원은 지난달 발표한 5천억 원에서 7,800억 원으로 2,800억 원 늘어났을 뿐이고 10조 원의 대부분은 보증 재원의 최대 15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공익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까지 17일 3년 후 금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안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보증 배수로 추산된 공허한 대출 공급액을 홍보하기보다는 대출자들에게 실효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금리를 낮추고 예대 금리를 줄이라는 의미인데 결국 은행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에 초점을 맞춰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상륙할 애플페이를 앞두고 지금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간편 결제 활성화를 위한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자, 김 기자, 현대페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도 간편 결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일 특허청에 현대페이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을 선언한 현대차는 향후 현대페이를 차량 내에서 결제되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 결제, 차량 호출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현대페이를 한 번만 등록하면 차량 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마이 현대 상품을 구매할 때 동일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데요.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페이 서비스는 현대차 내부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통합된 월렛으로 구상하고 있다면서 상표 출원 이후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며 출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제휴사를 활용해 간편결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인데요. 현행 전자금융법에서는 직접 간편결제 사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도 현대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맞지만 직접 금융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다면서 제휴사를 통해 페이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간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전문 업체인 SK 시그넷의 유럽 지사, SK 시그넷 유럽이 영국에서 100억 원 규모의 수주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유럽 지사가 직접 영국에서 이렇게 수주 계약을 따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SK 시그넷에 따르면 SK 시그넷 유럽은 영국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유럽 시장 안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달 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고 밝힌 SK 시그넷의 새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인데요. 미국 시장에 안착한 SK 시그넷은 앞으로 영국을 비롯해 유럽 내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까지 5개의 나라를 타겟으로 삼아 영업과 사업 파트너 발굴에 힘을 쏟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 시그넷은 유럽 지사가 영국에서 첫 수주를 달성한 이후로 루톤 지역에 서비스 센터를 두고 지속적인 관리와 실시간 고객 대응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정호 SK 시그넷 대표는 유럽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전기차 시대를 앞당겨 글로벌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국가별 법규 등이 달라 세밀화된 고객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SK 시그넷은 맞춤형 충전 솔루션과 신속한 고객 대응에 힘쓸 방침인데요. 유럽연합은 2020년 발표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에서 2030년까지 유럽 내 전기차 충전기를 300만 대 이상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로 EU 회원국 승인을 받아 2035년부터 EU 지역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여섯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 미시간주에 있는 SK온 포드 공장에서 사전 품질 검사 중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복구 기간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자, 김 기자, 화재 보름 만에 이제 다시 배터리 생산 라인 재가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늦은 오후부터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고 대기 중인 F150 라이트닝의 화재 배터리 화재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을 멈춰 세운 지 15일 만입니다. 지난 4일 미시간주 디어본의 포드 공장에서 F150 라이트닝에 대한 사전 품질 검사 중 화재가 발생하자 포드 공장뿐 아니라 SKBA도 다음 날부터 일부 라인을 멈추고 점검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따라서 이날 SKBA가 생산 라인을 재가동한 것은 그간 점검을 통해 배터리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설비 제조 운영상의 보완을 마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SK온 관계자는 설비 제조 운영상의 문제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적용했다며 조기에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KBA가 생산 라인 재가동을 결정한 만큼 포드도 곧 디어본 공장에서 F150 라이트닝의 생산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F150 라이트닝은 전량 SK온의 조지아 1 공장에서 생산하는 NCM9 배터리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온은 배터리 모듈 형태로 포드에 납품했고
이후 팩으로 포장하는 작업은 포드가 진행합니다. 현재 SKBA는 SK온이 26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에 단독으로 설립한 배터리 1, 2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9.8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춘 1공장은 2019년 착공 후 작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11.7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최근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입니다. 7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마일리지 정책 개편을 앞두고 여론에 상당한 문매를 맞았었던 대한항공이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며 결국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 새롭게 나오는 개편안도 지금 공정위가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김 기자, 대한항공의 고심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었는데 대한항공이 결국에는 이렇게 백기를 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이 결국 보류됐습니다. 20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지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해당 개편안은 지난 2019년 12월에 처음 나왔고 2021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터라 올해 4월로 미뤄졌던 겁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압박에 나서자 대한항공이 결국 꼬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결국에는 소비자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난감할 수도 있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논란이 됐던 개편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과 더불어 대한항공이 새롭게 마련하는 개편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따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공정위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인데요. 대한항공은 향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이후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가 그 사안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새로운 개편안에 마일리지 공제율과 적립률을 새로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규모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당초 계획이었던 마일리지 개편안의 오는 4월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보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